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죠? 네, 제가 이 감독을 처음 알게 된 영화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와, 이 감독이란 사람도 있구나. 제가 감독은 잘 신경을 안 쓰고 보는데 이 감독의 영화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해서 그래서 봤는데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잔잔한 영화는 아니었긴 했어요. 내용이 흘러가는 게 잔잔하긴 했지만 좀 설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이나 기본적으로 절도를 베이스로 깔고 가고 뭐 유흥가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체를 땅속에 묻는다거나. 그렇죠. 시체 유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범죄를 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좀 신기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접점이 있지만 접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죠. 그쵸.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한 지붕에서 모여서 가족을 이뤄나가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을 황준 씨가 제일 처음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장면이 인상에 깊어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죠? 사실 장면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지나가면서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모르는 분, 아는 분들은 아마 대체로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기생충 이전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바로 전에 받은 작품. 전해 받았던 작품이어서 아마 그렇게들 많이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적진 않으실 거예요. 일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많이 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어느 가족도 사실 국내 개봉했을 때는 크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영화의 인식이라면 이제 옛날에 멜로 영화, 러브레터라든지 냉정과 열정 사이라든지 네. 그런 영화들이고, 그 이후엔 사실 일본 영화가 없었잖아요. 있다면 극장판 정도? 애니메이션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던 상황에 오랜만에 너무 좋은 일본 영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뭔가 영화를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히로카즈 감독 작품을 어느 가족을 시작으로 이제 총 4작품을 봤습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작품과 바닷마의 다이어리, 세 번째 살인 어느 가족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제 이 감독님의 작품들이 다 가족이라는 것부터 이제 영화를 풀어나가죠. 주제가 보통은 다 가족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감독님은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가족들은 다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히로카즈 감독님은 뭔가 한자어 그대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인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가족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일반적인 형태가 가족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 이 영화의 시작도 되게 어느 가족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이구나 라는 걸 딱 영화가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첫 장면이 이제 마트에서 도둑질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화의 원제가 이제 만비키 가족? 만비키가 이제 좀도둑을 얘기하는 표현. 건데 이런 컨셉처럼 모자가 좀도둑 컨셉 아닌가요? 영화 얘기하시죠? 네. 영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 번역이 될 때 되게 제목 짓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네. 많더라고요. 소설로 나온 거는 히로카즈 감독이 소설로 이제 다시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그게 한국어판으로 나올 때는 좀도둑 가족이라고 그대로 나온 소설 출판은 예, 소설 출판은 좀도둑 가족이라고 나와서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키키키린 여사가 배우들이 사실 워낙 다 너무 연기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죠. 꼬마부터 할머님까지. 키키키린 여사가 일본에서는 워낙 뭐 유명하신 배우고 한국에서도 뭐 좀 일본 배우를 안다 싶으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키키키린 여사가 이제 히로카즈 감독하고 같이 한 6번째 작품이자 6번째나 이제 예.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2018년에 발매하셔서 유작이 되었죠. 네, 유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뭔가 또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대가 되는 게 궁금한 게 이제 히로카즈 감독이 계속 이전 6작품까지는 키키키린 여사와 같이 계속 작품을 해왔다면은 이 키키키린 여사가 없는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어떻게 또 이어질 것인가? 그 점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명장면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그 키키키린 여사가 바닷가에서 이제 입 모양으로만 그렇죠. 민나 고멘나사이 라는 그 모두들 고마웠어 라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도 되게 명장면으로도 많이 꼽고 그렇죠. 그래서 그 되게 배우들 자체가 다 잘 어우러지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영화 어떻게 참 서로 되게 케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생기는 영화였어요. 처음에 영화를 딱 보는데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갑자기 들어갔더니 약간 집의 구성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훔치죠? 그쵸? 약간 동작이 이렇게 이게 참 집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구성이었지 않나요? 딱 그냥 뭔가 약간 이질감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쵸. 좀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는 아니었다. 저는 오히려 포지셔닝이 다들 정확해서 그랬네요. 부모님과 세 자식 그리고 모시고 사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구성이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딱 첫 장면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인물이 네. 자식한테 도둑질을 가르친다는 게 같이 한다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앞에서 뭐 점원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사실. 손발이 너무 잘 맞았다. 네,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좀 의아했어요.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신기하게 서로 케미가 터지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 뭐 어떻게 사실 방금 얘기했듯이 시작부터 범죄고 끝까지 범죄예요. 그쵸. 이 가족이 범죄로 각자 이어지게 된 계기도 다들 범죄고 그쵸. 뭐 이제 할머니와 손녀 편의상 이제 일반적인 호칭을 하자면 할머니와 손녀도 이제 할머니가 저거고 뭐 부부도 불륜부터 시체 유기 그리고 이제 뭐 큰딸의 포지션을 맡은 배우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그쵸. 뭐 다 범죄예요. 시작부터 끝날 때도 범죄를 하다 들켜서 끝이 나고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되어서 다 각자 흩어지게 되고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함이 좀 강했기 때문에 조화롭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했다면 이제 각자 살아갈 인물들이지만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딱 하나 굳이 꼽자면 그 마지막에 이제 쇼타가 훔치다가라기보단 그 여동생이 네. 이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여동생이 걸릴 것 같아서 대신 하다가 쫓기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잡혀서 이제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안도 사쿠라. 저는 딱 한 문장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케이트 블란쳇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은 저 장면을 다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외국에서도 명장면으로 꼽았고, 그리고 그 장면 하나로 그 사람의 연기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딱 울음을 한번 삼키고 말하는 게 그쵸. 진짜 압권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본인은 나는 이제 엄마라는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다 유괴였고 다 내 핏줄은 아니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참 신기했던 게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역할에 이제 릴리 프랭키 배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아들 역할이었던 쇼타에게 자기한테 아빠라고 불러달라, 아빠라고 어필을 불러봐라, 계속하죠. 그 여동생이다, 그 가족적인 부분에 강조를 해요 항상. 근데 이 안도 사쿠라 배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신이 없어요. 맞아요. 단지 시장 갔다 오면서 이제 뭐 엄마라고 엄마라고 불리면 불리면 어떻겠나 정도였는데, 오히려 말하지 않았어도 그 가족 간의 유대감이 너무 끈끈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깨져야 됐고, 그렇게 충격이 강했던 장면이라 더 임팩트가 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뭐 그 장면 말고도 뭐 또 인상 깊게 본 장면이나.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아마 이 장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불꽃놀이 장면. 뭐 제대로 구경에 간 게 아니고 집에 한 소리만 구석에서 듣고. 네, 소리만 듣지만 그 요 틈 사이로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 앵글이 너무 좋았다 해야 되나? 그 위에서 찍는 그 가족이 쪼르륵 다 그렇죠. 있는 네. 그 앵글이 정말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쵸, 한 그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다면 네. 딱 그 한 그렇죠. 네, 뭐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바닷가에 놀러 가서 키린 여사가 그 속삭이는 장면, 모두들 고마웠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라도 하듯이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또 실제로 키린 여사가 그 유병암을 앓고 있다는 거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언제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관객들한테도 그렇게 전했을 수도 있고, 되게 그 모두들 고마웠다라는 대사 안에 뭔가 되게 많은 뜻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보니 그 키키린 배우가 얘기하면서도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많이 와닿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뭔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 평점 뭐 어떻게? 저는 이 영화는 정말 몇 안 되는 한 10점 만점에 이 영화는 10점입니다. 어떻게? 저는 한 9.5점? 0.5점을 뺀 이유는, 그래서 0.5점을 뺀 10점 같은 9.5점 주고 싶네요. 몇 점이죠? 저는 제 기준에서 만점이 9.9점. 뭐 솔직히 10점을 주고 싶지만 그 뭐 0.1점은 사람이 다 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같은 이유로, 그래서 0.1점은 빼서 제 기준에서 만점입니다. 9.9점. 그렇다면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히로카즈 감독이 이런 어떻게 자칫 잘못해서 연출을 하게 되면은 신파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이라는 소재 자체가. 근데 그거를 되게 신파극이 되지 않고 되게 냉정한 눈으로 뻔하지 바라봤고, 않았죠? 네, 냉정한 눈으로 바라봤고, 그 배우들의 연기들 자체도 되게 그런 아픈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담담하게 연기해서 이게 뭔가 더 몰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영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뭐 서로 간에 유대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일방적인 애정이 보였다면, 이제 그
그 어느 가족이 해체돼가는 헤어지고 나서요. 시점에서 이제 뭐 쇼타가 비로소 이제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주리였나요? 네. 주리가 이제 본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겪는 그 아이의 그 심정을 약간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에 이제 나와서 그쵸, 구슬놀이를 무언가를 하는데 기다리는지 노래 부르는지. 맞아요. 네. 맞아요. 참 되게 재밌었어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쵸. 왜냐하면 요즘 이제 또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끊이지 과거부터 않죠. 문제가 됐지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주리 같은 경우는 과연 돌아가서 행복했을까요? 친부모라서? 그래서 그 질문도 이제 관객들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그 끝을 딱 이랬습니다 라고 끊지 않고 그쵸. 결말을 열린 상태로 그걸 끝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부모가 바램은 어떤 방향이라도 갱생이 돼서 좀 약간 내 아이의 소중함을 알고 약간 낳아놓는 게 다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워낙 너무 초반부터 불쌍한 그렇죠. 표정을 지으면서 네. 나왔고 심지어 본집에 돌아갈 때도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가지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뭐 혹시 뭐 어느 가족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영화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느 가족이 10점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영화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비슷한 분위기, 뭐 가족 영화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족이라는 주제는 워낙 사실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가족. 그쵸. 네, 집단의 기본이고. 하지만 어느 가족과 비슷한 혹은 같이 보면 좋을 영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볼만한 영화 추천하고 싶은 거. 뭐 황준 씨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좋은 영화랑 같이 볼 만한 작품은 진짜 잘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비슷한 느낌을 갖고 싶다면 이제 같은 감독의 영화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히로카즈 감독의 같은 네. 작품. 이 주제와 관련된 영화는 너무 많지만 비슷한 분위기는 쉽지 않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 자체가 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그렇죠. 가지고 네. 있어서 근데 또 그게 또 다르죠.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내느냐. 그게 다 달라가지고 각각의 영화마다 다 똑같은 느낌이 아니고 다 다른 느낌으로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는 작품 기생충 또 같은 황금종려상 수상 작품이죠. 네, 그 연달아서 같이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했고 뭔가 기생충은 그 같은 둘 다 같은 하층민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작품이라면은 이 연애가족의 이야기는 뭔가 현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 급급한 영화였기 때문에 두 작품을 뭔가 좀 차이점 같은 거를 비교를 해서 같이 보면 재밌지 않을까. 둘 다 너무 워낙에 훌륭한 작품이고 둘 다 뭐 황금종려상도 수상을 했고 둘 다 뭐 거장들이 만든 작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사회풍자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쵸.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옆나라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많고 그쵸.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 어느 가족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화도 보이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